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국제법 강의하고 있는 이상구 선생님입니다. 2019년 4월 6일 시행된 국가직 9급 국제법 개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총평 좀 말씀드리고 문제 해설을 좀 드리고요.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시험 보고 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해설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2019년 7급 또 2020년 9급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방향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뭐 시험 문제를 보셨겠지만은요, 예년처럼 일반 국제법 18문제가 나왔고요. 경제법이 2문제가 출제가 돼서 예년의 출제 비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판례하고 사례 문제를 좀 찾아보니까 4개가 나왔더라고요. 그 판례 문제에는 뭐 펄프 밀 사건, 펄프 공장 사건 하나하고 명시는 안 됐지만 니카라과 사건이 자유권 관련해서 출제된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유엔 관련해 가지고 탈퇴 사례, 제명 사례, 그다음에 그 신탁 통치가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사례를 볼 수 있겠죠. 사례 문제가 판례 및 사례 문제가 총 4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고요. 그 판례 문제 실제 그 좁은 의미의 판례 문제 범위는 좀 좁다. 예년에 비해서 좀 적게 나왔다는 느낌이 들고요. 물론 9급 기준으로 보자면은 비슷하고 작년 7급 기준으로 보자면은 조금 더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그 조약에 대한 문제인데 좀 더 직접적으로 조약 규범을 원형해서 낸 문제를 찾아보니까 대략 6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행 규범에 대한 거, 조약 해석에 대한 거, 둘 다 그 조약법 협약 이야기죠. 다음 국가책임법도요. 2001년 그 위법행위 책임 최종 초안을 거의 전제로 낸 거고, 그다음에 승계 문제도 78년 조약 승계 협약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조금 각색을 해서 냈고요. 그 다음에 RCJ 규정에서는 그 선택조항 36조 2항 36조 전체죠.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교관계 협약도 조문을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대략 6문제 정도가 조약 규범을 거의 직접 원용한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문제 비중도 상당히 이것은 이제 작년 9급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진 부분입니다. 그 지문이 좀 길어지는 것들은요, 조약문을 거의 그대로 그 인용을 해서 하거나 조금 각색할 때 문장의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를 보시면 상당히 지문이 예년에 비해서 괜히 굉장히 길다. 이런 것도 느끼실 텐데, 조약문을 직접 원형한 문제가 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체감 난도를 질문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정확한 표현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객관적인 난도가 아주 높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난도, 피부로 느끼는 난도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그 지문 길이가 좀 정말 그 작년 그룹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졌어요. 네, 그 한 줄이 안 넘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한 줄이 넘는 경우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대략 그렇고 그 다음에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 있잖아요. 네, 생각을 답이 직접 보이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이게 보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9급에서는요, 제가 분석해본 바에 따르면 약 80점 정도까지는 거의 보입니다. 답이 쑥 보면은, 이놈이 답이네? 쉽게 찍을 수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또는 응용 문제. 예컨대 뭐, 집단 자유권에 있어서도 그 예년 문제면은 피침국에 요청이 필요하다. 또 사전 요청, 사유 요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그걸 뒤집어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제3국이 독자적으로 발동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죠. 같은 거지 않습니까? 같은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 문장이 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이거 뭐 다른 건가? 이렇게 좀 오답을 유도하려는 그 노력이 매우 진지하게 이루어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체감 난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 정도로 예상하고 시험장에 갔던 외무영사직 직렬의 학생들이 고득점자가 많지 않더라. 이런 이제 뭐 제가 다 알아본 건 아니지만 대략 봤을 때는,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기대를 하고 갔던 학생들은 이게 뭐야? 이게 저도 문제를 딱 받았을 때는 이게 9급 시험 문제인가? 많이 달라졌네? 이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더 그러셨겠죠? 예. 제가 문제를 딱 받으면서 진지하게 풀어본 게 처음이거든요. 9급 문제를 보면서 쓱 보면서 이렇게 쓱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저도 볼 정도로 그렇게 난도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초심자들한테 굉장히 좀 불리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이제 출간직이니까 출간직을 준비해온 학생들한 국제법을 중심으로 준비를 좀 진득하게 해온 사람한테는 괜찮을 수 있는데, 기출 중심으로 날림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그 절망감이 컸을 법한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 실제로 많은 그 주변의 학생들이 이관왕을 노리면서 7급을 하면서 이관왕을 노리면서 이제 시험장에 좀 날림으로 공부를 하고 갔던 학생들이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UUTT 이런 이제 카톡을 보낸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런 거고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은 이 9급 시험 문제가 7급 문제의 상당 부분 수렴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완전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2021년도에 그 난도 상향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뭐 확정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출간직에서도 이제 이 국제법이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전공 과목을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어렵게 낼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게 그 전제가 맞다면 내년 시험 문제도 상당히 난도가 높아질 거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 기출 중심으로 단순하게 대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해설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로 좀 들어가서요, 국제법 문제를 좀 해설을 드리면서 어떤 출제 의도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짚어드리면서 좀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유스 코겐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많은 그 수험생들이 1번 보고 답 찍고 넘어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년 문제에서는 69년백에서 강행기범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대체로 이게 틀리게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 구분하셔야 됩니다. 강행기범의 정의조항이 있잖아요. 정의조항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강행기범을 명시했단 말은 정의조항이 있다. 강행기범의 구체적인 예나 강행기범 위반 조약을 구체적으로 적은 게 아니다.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이 명시했다는 이야기는 정의조항, definition이 들어가 있다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출제자가 이제 노린 부분은 이제 2번이죠. 강행규범의 위반은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 범죄이다. 상당히 좀 이런 논쟁이 되는 시험 그 지문이는 그 원래 그 객관식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논쟁이거든요. 강행규범하고 대세적 의무의 범위가 같냐? 이게 같다면은 이 말이 좀 맞을 여지가 있죠. 근데 강행규범보다는 대세적 의무의 범위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강행규범 위반 이퀄 대세적 의무 위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대세적 의무 범위가 더 넓습니다. 통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통설에 따르면 대세적 의무가 더 넓어요.
그래서 이것을 등치시킨 지문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아마도 출제를 하신 분은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하고 국제범죄 이 세 가지 개념 간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현 국제법의 현실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틀린 거예요. 뭐 굳이 또 한 가지를 짚어보자면은 강행규범 위반이 국제범죄라는 법리가 확립이 안 돼 있죠. 그죠? 1980년 내지 1996년 예법행위 책임 잠정초안 19조에서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2001년 최종초안에서는 삭제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런 맥락에서도 국제법상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세 개념의 범주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 같아요. 그 3번과 4번 53조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행규범은 강행규범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대무효죠. 강행규범 위반 조약은 절대무효로 해석을 하는 것이, 무효이다란 말은 절대무효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제가 보기엔 난이도는 하인데요. 하. 상중 하에서 하. 또 굳이 또 A, B급 나누자면 B급 정도 되겠죠. A급 문제는 아닌데, 네, 기출만 보고 막 간 학생들은 이제 틀렸을 가능성도 있죠. 1번만 보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 교훈을 삼으시고 7급 하신 분들은 1번이 확실하게 틀린 것 같더라도 다른 것도 다 봐야 되겠구나. 이건 철칙이잖아요. 1번에서 답이 나와도 너겠다 읽어봐라. 철칙이지 않습니까? 수능 공부할 때부터 다 배워왔잖아요. 그죠? 굉장히 진지하고 신중하게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계속 지금 부연을 하고 있는데, 출제자들은 우리가 기출을 풀어보고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기출 문제를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기출에 집중해서 오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당연하죠. 그래야 뭡니까? 이 실력자를 걸러낼 수 있잖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연공법인데요. 연공법이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우주공간에 대한 법은 뭐 몇 번 나왔었는데 책임법 해가지고 연공법은 상당히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다 체크는 몇 년 만에 안 해봤지만은 아주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쉬운 문제죠. 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하토국이라도 하토국, 하토국의 동의하에 그 연공을 비행할 수가 있다. 동의가 있으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동의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국가항공기도 들어가고 민간항공기도 동의 없이 못 들어갑니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공의 상방 한계, 연공법에 늘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수평적 한계는 확립이 되어 있지만 수직적 한계는 확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 국제민간항공협약, 우리가 이제 조약 공부할 때 이것도 좀 보는 조약인데 명시되어 있잖아요. 명시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방 한계에 대해서 대기권설이 있거든요. 그 대기권설을 지지한다고 해석이 되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그 대기, 에어가 있으면은 영공이고 에어가 없는 되는 우주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그 에어가 있는 대기권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확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통설은 아닌 것 같고요. 3번 영해와 접속적 상공까지 연항비가 완전하고 배타적인 조건이 미친다. 영해까지 미치는 거죠. 영해 상공 영공이에요. 이거요. 접속적 상공은 공공입니다. 공공. 모든 나라의 비행기가 자유롭게 비행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뭡니까? 방공 식별 구역이라고 그러죠. ADIZ, ADIZ죠. 그래서 접속지역 상공에다가 접속 영공을 설치하는 관행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게 뭐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례상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4번 민간항공기는 제3국 영공에서 완전하고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할 수가 없죠. 동의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뭐 그냥 난이도는 하쯤 됩니다. 하. 네, ICC 3번 ICC 관할권. ICC는 요새 매년 나오죠. 매년
뭐 보통 이제 형사재판소 한 문제 ICC, 민사재판소 ICJ 한 문제 요렇게는 꼭꼭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7급이든 9급이든 간에. 일본의 그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이건 관습법의 성문화로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 시간적인 적용 범위죠. 당연하죠. 발효 후. 그러니까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만 다루고요. 재판소 관할 범죄에 대해서 재판 관할권가 수사 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건 뭐 보충성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재판 적격성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수사나 기소나 불기소를 했으면 ICC가 뭐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재판 적격성이 없는 거죠. 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저지른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이 국가 원수라는 지위에 대해서 면제를 주지 않는 것으로 또 감경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는 이제 인적 면제가 있지만 그 인적 면제는 국내 재판소, 국내 법원에서의 인적 면제이지 ICC에서는 조약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면제를 주지 않기로 배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 3번 논점은 아주 많이 나왔던 3번 문제 많이 나왔던 이제 기출이죠. 기출이고 뭐 남도도 말씀 안 들어도 하가 되겠구나. 그죠? 4번은 그냥 잡수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부속서 중에서 그 부속서 1, 2, 3까지가 다자간 무역협정 MTA이고요. 부속서 4가 복수국가 협정 PTA거든요. PTA를 찾아보세요 이런 건데요. 네,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부속서 1A에 들어가 있죠. 부속서 1A에 들어가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다자간 상품 무역협정이죠. 부속서 1A니까요. 네, 정보 조달 협정이 부속서 4에 들어가 있고 민간 항공기 구매에 관한 협정과 함께 두 가지 그 PTA에 들어가겠죠. 자, 5번입니다. 5번도 많이 나왔던 그런 그 기출 쟁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주권 면제는 주권 평등 원칙의 토대를 두고 있죠. 국제법 원칙입니다. 대등한 자는 대등한 자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죠? Par in parem non habet imperium. 그냥 대등한 자는 대등한 자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권 면제는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법과 사법 실행에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권 면제가 이제 뭡니까? 제한 면제가 있고 절대 면제가 있고요. 제한 면제도 이제 권력적 행위하고 비권력 행위 나눌 때 성질설, 목적설, 상업적 활동설 보통 세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내가 면제를 넓게 줄 수도 있고 절대 면제는 좁게 줄 수도 있고 또 제한 면제를 선택하더라도 행위를 구분할 때 목적설을 채택할 수도 있고 성질설을 채택할 수도 있고 이것은 완전 재량입니다. 3번 주권 면제는 국가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면제하고 책임은 완전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면제가 된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죠. 면제된다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다른 방식으로 보통 개인이 피해자라면 이제 외교적 보고인 되겠죠.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대략 들어오면은 내가 이 주권면제 법리를 이해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내가 공부가 참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권면제 법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4번 주권면제는 각국 국내법원의 민사소송 외에 보통 면제는 민사소송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도 면제가 있죠. 이 주권면제 범위가 여기서 넓게 쓰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국가 원수 면제도 포함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것이면 형사소송, 즉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도 면제 범위 들어오는 거죠. 네, 6번은 제가 A급이라 써놨네요. 6번은 A급이고 제가 A급으로 나올 거라고 깨알같은 자랑을 해서 미안한데요. 이게 A급으로 나올 거라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A급입니다, 이 문제가. 물론 맞추신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자,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조약 해석할 때는 문헌주의나 목적론주의하고 주관주의 나눠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문헌주의 또는 문맥주의하고 목적론주의가 원칙이에요. 원칙적 해석 방법이고 보충적 해석 방법이 주관주의입니다. 보통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내면은 그냥 B급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문맥을 구성하는 요소가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작할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하고 3가지를 구분할 수 있니? 이게 A급이었거든요. 그걸 좀 냈는데 한번 볼게요. 조약 해석의 목적상 문맥은 이제 문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조약의 전문, 부속서, 교섭 기록은 얘는 주관주의입니다. 보충적 수단이에요. 문맥이 아니에요.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뭐 전문, 부속서, 본문, 그 다음에 또 당사자 간 합의가 2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조약 해석에는 조약 특정 용료에 대해서 명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죠. 재량이냐 의무냐, 이건 의무거든요. 고려한다거든요. 고려한다란 말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shall은 의무입니다. should는 권고, 재량 이런 거예요. may도 있고요.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죠. 추후 합의, 후속 합의, 추후 관행, 그리고 그 4번에 나와 있는 국제법의 관계 규칙이 있죠. 요 3가지가 참작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수업할 때도 이것은 재량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4번은 이제 국제법의 관계 규칙도 이것도 참작해야 한다. 그 참작한다라 나오면 참작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참작한다. shall에 대해 shall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관주의하고 문헌주의 분류, 문헌주의 내에서도 문맥 자체하고 참작 요소 구분.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조약문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깊게 나온 거고 아마도 이런 문제가 7급에서는 굉장히 많아질 거다. 조약문 자체를 좀 바꾸는 뒤트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문제를 쭉 보다 보면요, 단순하게 숫자라든지 이런 단순 암기 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문제를 성의 있게 만들고 있죠. 네. 자, 이 7번도 제가 A급이라 표시를 했어요. 이것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쉬운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이 조약들을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러면 어려울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조약 공부를 합니다. 7급 대비번호 조약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난민협약이나 비읍번의 집단세례협약에는 여기 이제 개인 청원 제도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 청원 제도가 다 있고요. 이건 이제 7급 공부하신 분들은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있구나. 그리고 뭐 거기 없는 것 중에 고문 방지 협약도 있죠. 고문 방지 협약에도 개인 청원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을번은 이제 B규약이잖아요. A규약도 A규약 관련해서 개인 통보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출만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리을번에 B규약이 없는데? B규약에 개인 청원제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리을번 제껴놓고 리을번 없는 거 찾아보니까 2번이구만.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고 저 들었어요. 근데 뭐 사실 그게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이 문제의 취지는 이 조약 체제, 조약 전반적인 체제와 관련해서 개인 통보 절차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시험장에 가서 그런 것들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데 일단 요 문제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구나 그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연원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있고 여기는 포커스 그게 아니고 개인 통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냐 그 조약 관련해가지고 이런 취지로 낸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문제가 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연원만 묻는 것은 암기잖아요. 네, 이건 전반적으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나왔으니까요. 이제 7급 준비나 내년 준비하신 분들은 잘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 보통 기피 인물이라고 그러죠. 불만한 인물이라고도 번역하고 기피 인물 그러는데 요건 뭐 쉬운 문제 같습니다. 1번에 접수국은 개인적 불만 사항이 없더라도 불만한 인물로 통보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조약이 명시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대는지는 재량입니다. 재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 불만이 없더라도 말은 뭐냐면 그냥 그 나라가 싫어서 그 나라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지 않더라도. 파견국은 접수국의 불만한 인물 통보를 수용할 의무가 있죠. 기피인물 선언이 되면은 파견할 수도 없고 파견된 사람은 소환해야 됩니다. 직무를 종료시키고 소환해야 되니까 의무로 봐야 되겠죠. 또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건 이제 조약에 있는 거죠.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를 그 인사의 자국 부임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파견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피임을 선언해서 가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이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국가형사관할권. 제가 보기에는 이제 B급인데 문제를 이제 풀 때는 A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B급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가는 자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서 속인주의죠. 재판 관할권을 가지지만 가진다가 포인트에 가지지만 외국에서 그를 직접 체포할 권한은 없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뭡니까? 입법 관할권과 집행 관할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지금 입법 관할권 이야기죠. 속인주의 관할권 같잖아요. 근데 속인주의를 갖지만 외국에 있기 때문에 직접 체포할 수는 없죠. 어떻게 됩니까? 범죄 인도를 청구해서 받아가지고 처벌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제 되게 좋은 질문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입법 관할권에 대한 표현하고 가지지만 이게 입법 관할권이에요. 직접 체포한다. 이건 집행 관할권이죠. 그래서 입법 관할권은 대체로 일반적 허용입니다. 특별한 규제가 없죠. 집행 관할권은 영토적 한계가 있는 거죠. 영토 밖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번 영토에 근거한 관할권은 영토국의 이해관계가 국적에 근거한 타국 이해관계를 압도하므로 국적에 근거한 관할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이건 지금 관할권의 경합 시에 속지주의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속지주의하고 속인주의 간에 법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네, 그래 틀린 것이고요. 그런 이제 관행상으로는 아시죠? 관행상으로는 속지주의가 우선이에요. 관행은. 근데 법적으로 속지주의가 우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법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측면에서 속지주의가 우위에서 이렇게 말한 걸로 봐야 돼요. 관행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3번은 일종의 일사부재일인데요. 잘 봐보세요.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의 여러 근거에 인하여 동일 사안에 대한 동일에 대해서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복수로 존재할 수가 있다. 복수로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할권의 경합이 생길 수가 있죠. 이때 이 복수로 관할권을 가진 나라가 다 처벌할 수 있나요? 다 처벌할 수 있나요?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사부재리가 아니에요. 일사부재리는 한 사람을 한 국가가 또 처벌하는 거, 그건 안 됩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근데 한 사람을 A국이 처벌하고 B가 또 처벌하고 또 처벌하고 이것을 막는 국제법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세 나라의 관할권 전부 평등하기 때문에 그걸 막는 법은 없어요. 국제법상. 네, 항공기 납치나 테러 등 일정 범죄의 방지와 처벌을 다루는 조약에서는 기소 또는 인도 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70년 헤이그 협약, 71년 몬트리올 협약, 2010년 베이징 협약 등이 있죠. 항공분배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소 또는 인도 의무, 이것은 이제 보통 그 강제적 법현 관할권 그렇죠. 강제적 법현 관할권이 있죠. 네, 동경협약에는 없다. 이게 포인트죠. 동경협약에는 강제적 법현 관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조약 승계 협약 작년 7급에 나오고 올해 9급에 또 나오고 드디어 이제 법물이 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해서 조약 승계 중에서 조약 승계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들어왔었는데 그 1번은요. 승계국이 선임국의 영역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러죠. 이건 이제 명확히 표현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영토의 일부 이전 한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량. 경우에는 선임국의 비국경 조약이 해당 영역에 계속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조약 국경 이동의 원칙이죠. 조약 국경 이동의 원칙. 그래서 그 선임국의 조약은요, 그 영토에서 적용이 배제가 되고요, 종료가 되고요. 승계국의 조약이 확대되죠. 승계국의 조약이 확대가 되게 돼 있어요. 틀린 거고. 선임국이 승계국에 병합된 경우에 승계국은 선임국이 체결한 국경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국경조약에 대해서는요, 처분적 조약이라고 합니다. 처분적 조약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계속주의가 적용이 되죠. 승계, 구속된다. 이렇게 돼, 구속된다. 이 말은 뭡니까? 승계 의무가 있다. 계속주의다. 포괄적 승계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합니다. 신생국은 해당 영역에 되던 선임국의 비국경 조약을 계속 인정할 의무가 없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어떤 학생이 잘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기서 그 신생국이 뭘 말하냐? 이게 그 분리독립이라고 보면은 요것도 틀리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를 내신 분은 신생국을 신생독립국의 의미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출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왜냐면 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생독립국으로 보면은 여기는 그 백제 출발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분리독립으로 보게 되면 분리독립은 계속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독립으로 보면은 틀리고요. 신생독립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이건 오답 10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규범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요것 때문에 틀릴 것 같은, 떨어질 것 같은 분들은 한번 이의제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계국은 선임국이 당사국인 기본적 인권과 권리에 관한 조약을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이건 규정이 없어요. 이건 이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쟁점이긴 하죠. 쟁점이고, 제노사이드 협약 사건, 제노사이드 협약 적용 사건에서는 이 자동 승계 원칙이 논쟁이 됐지만 ICJ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인권법원하고 그 다음에 국제인권위원회 휴먼 라이츠 커미티가 있죠. 그 두 기관에서는 이 자동 승계 원칙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 논점이거든요. 최근 제기된 논점인데 만들었죠. 여기도 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 자동 승계 원칙, 인권조약 자동 승계 원칙은 7급에서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기관이 있죠. ICJ하고 유럽인권법원하고 휴먼 라이츠 커미디 비교학위원회 있죠. 그 세 기관의 입장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뭐 제가 보기엔 그 B급 쉬운 문제인데요. 예, 기억법 늘 나왔던 논점이에요. 비공권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귀속될 수 없다. 공권적이라는 말은 아마 여기 문제 내신 분은 비권력적 행위 이렇게 보시면 비권력적 행위. 비권력적 행위인데 국가책임법에서는 비권력적인가 권력적인가를 따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직무행위인가 국가기관 행위인가만 따지는 것이지 권력적인 거는 안 따집니다. 니은번이 맞는 거죠.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 자격행동한 개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계속될 수가 있다. 위임받은 거죠. 예, D급번은 틀린 거죠. 위임받은 개인의 권한 초월, 그냥 월권행위죠. 월권행위도 귀속이 되죠. 자주 나왔던 논점이에요. 그리고 1번은 이제 사실상 국가기관인 사인, 사실상 국가기관인 사인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귀속이 되죠. 그래서 11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출 논점들을 모아서 쉽게 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2번입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인가 한번 간단하게 건드려졌었죠. 펄프밀 사건이 네, 간단하게 한번 지문 속에 등장했던 그 판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저희들이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환경 영향평가 원칙이 관습이라고 확인하면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올해 7급에서 출제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는데요. 이 환경 영향평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 기본서나 요점정서에다가 좀 많이 써놨습니다. 그 연원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많거든요. 핵심은 뭐 ICJ가 관습이라고 했다는 게 중요하긴 한데 여러 가지 그 연원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서들을 꼭 보셔야 되고요. 네, 공동의 그런 차별체계 원칙은 이제 보통 그 리우 선언에 처음 들었다는 것이 포인트죠. 사전주의 원칙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독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판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EC 호르몬 사건이 대표적이죠. 네, EC 호르몬 사건에서 관습인가가 논쟁이 되었고 관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오염자 부담 원칙 중요하고요. 주로 그 OECD에서 그 제기해서 80년대 나온 원칙입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인데 얘는 그 리우 선언에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 리우 선언 제 16원칙인가 제 기억되는데 16원칙의 오염자 부담 원칙, 그 17원칙이 환경 영향평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리우 선언에도 환경 영향평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번은 그 7급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그 환경 영향평가하고 사연주의 원칙, 물론 오염자 부담 원칙도요. 얘도 그 단독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요새 그 환경법이 굉장히 빈출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13번도 뭐 쉬운 문제 같습니다. 네, 선택조항에 대한 거죠. 소락한 규정 당사국 상호 간의 국제법상 문제 관한 분쟁 발생 시 일방 당사국 제소죠. 그래서 강제 관할권의 기초입니다. 강제 관할권 성립하고요. 그리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선택조항 수락선언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철회도 할 수가 있어요. 철회도 할 수가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은 이제 철회권에도 이제 합리적인 그 뭐죠? 그 신의성실 원칙이죠. 신의성실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3번 늘 나오는 논점이죠. 이 네 가지를 전부 수락해야 됩니다. 전부 수락해야 되고요. 일부 수락할 수는 없어요. 전부 수락해야 돼요. 전부 수락을 하되 조건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조건부는 뭐냐면 저 국가가 수락할 것을 조건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대체로 전부 수락해야 돼요. 근데 조건부로 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유보를 설정할 수가 있죠. 네, 4번은 뭐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네, 자주 나오는 그런 논점이 보통 4번이 오답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ICJ 재판소장한테 통보한다고 그래서 오답이 나왔는데 올해는 좀 다른 논점이어서 나왔고 이 논점도 굉장히 출제가 좀 기대됐었고요. 제 기억상 그 사법고시 문제에서 많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기출 비슷한 문제고요. 이것도 이제 조약 자체를 많이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14번은 그 유엔에 대한 유엔 문제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그 14번은 좀 쉬워 보입니다.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거. 일본의 비변국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 결정은 안보리 권고 총회 결정입니다. 그 다음 비스함의 선출은 단독 권한이고 이번에 예산도 단독 권한이고요. 3번 권리특권 정지는 안보리 권고 총회 결정이고요. 4번 둘 다 안보리 권고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늘 나오는 뭐 쉬운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15번은 제가 A급이라고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사례가 좀 자세히 나온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A급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1번은 제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엔 헌장에는 제명 규정이 있죠. 보통 시험에는 제명 규정이 있니? 탈퇴 규정 없니? 네, 국제연맹이 있니? 이런 것도 주로 냈거든요. 여기 사례를 물어봤잖아요. 제명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권고 총회 결정에서 너 제명이야. 이렇게 딱 결정된 사례가 없어요. 다만 이제 신유고 연방에 대해서 총회가 이 출석이나 투표를 할 수 없게 정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수님들 책을 보게 되면 제명 파트에서 같이 언급을 하세요.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명 사례는 아닙니다. 네, 그다음 탈퇴 명문 조항 없는 건 맞고요. 실제 제기된 사례가 있다. 제기된 사례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탈퇴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애매한 것은 이걸 유엔에서는 탈퇴로 인정을 안 했어요. 탈퇴했으면은 재가입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재가입 절차가 없이 그냥 인도네시아도 그냥 유엔 회원국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기된 사례에 따라 맞는 거죠. 예, 탈퇴가 실제 제기된 사례가 있죠. 이건 맞는 건데 탈퇴 사례가 있냐? 그렇게 보면 탈퇴가 확정된 사례가 있냐? 그렇게 보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네, 이번은 신탁통치 이 사회는 현재 임무가 94년 이후에 종료가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말하자면 사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유엔의 사례. 3번은 뭐 아주 기본 논점입니다. 안보리는 모든 의결이 아니고요. 거부권은 비절차 사항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위의사하고 전반을 포함해서 9개 규정 찬성이죠. 4번은 드디어 나온 겁니다.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총회는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1차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 회원국의 집단 조치는 이제 무력 사용 권고죠. 무력 사용을 권고할 수가 있죠. 평화 파괴나 침략의 결정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4번은 유엔 헌장에는 없지만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걸 낸 것이죠. 그래서 유엔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논점들을 지금 여러 개를 묶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A급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16번 내수는 쉬운 문제죠. 1번에 항만, 하천, 만, 직선계선의 내측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내수 그러면 항만, 하천, 만, 호소, 내해, 운하. 호소, 호수, 내해, 운하. 이렇게 6가지를 보통 만이라고 내수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운하는 연안국의 내수죠.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 운하는 조약을 통해서 이용이 개방돼 있다. 이게 보통 이제 제3국에게 권리를 부과하는 조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3국은 묵시적인 동의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 3번은 기본 논점입니다. 직선기선으로 내수로 변경된 수역에서는 여전히 무해통항권 인정이 됩니다. 일종의 그 신뢰 보호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죠. 4번의 그 민간 선박 내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이거 맞죠? 관행상 이제 프랑스주의를 말하죠. 그래서 선박 내부 사건은 개국주의가 원칙이고요. 연안국은 예외적으로 관할권 하는 것이죠. 범죄가 연안국에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또 뭐 선장이나 외교관 영사가 요청을 한다라든지 등이 있죠. 네, 그 다음 17번 문제인데요. 공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해.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 2번은 쉽죠. 쭉 보시면은 자국기를 개항한 선박 항해시 권리, 이걸 기국주의라고 하죠. 기국주의고요. 3번은 공해의 법적 성질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추적권은 공해자의 원칙을 제한하여 인정하는 예외적 권리다. 그렇죠? 법령 위반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이 된다. 중요한 이야기죠. 원래 그 바다는 영해하고 공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접속수역, 이지, 뭐 대륙붕 이런 것들은요, 공해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확장이에요. 따라서 이건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그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갖는 것이죠. 4번은 협약은 연안국이 관할권 행사할 수 있는 수역 이외를 공해로 보는 속적 방식으로 정했다. 그래서 공해 규정에 대해 86조가 보시면은 내수, 군도수역, 그다음에 영해, 이지 요 4개가 돼 있어요. 요 4개가 아닌 바다가 공해다. 이게 아닌 게 공해다. 이걸 지금 소극적 방식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소극적 방식이다. 답은 1번인데요. 조금 그 문장이 제가 처음 봤을 때 무슨 말을 하고 계시지?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공해와 독립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심해저, 요 말은 맞습니다. 공해는 공공물입니다. 심해저는 인류의 공동유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르죠. 심해저 한계 설정은 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결정한다. 심해저의 한계 설정은 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결정한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해석을 해보건데 생각을 공유해보니까 이 문제를 내신 분은 심해저 범위와 대륙붕의 범위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보세요. 심해저의 한계 설정은 대륙붕의 바깥 한계를 결정한다. 그죠? 여기까지가 심해저라고 했으면 거기까지가 대륙붕이야.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장은 굉장히 고민을 하신 건 좋은데 알아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심해저의 한계, 심해저 범위까지가 대륙붕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틀리죠? 왜 틀리십니까? 대륙붕의 바깥쪽이 심해저입니다. 이 문장은 심해저까지가 대륙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읽힙니다. 네, 저도 출제자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오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륙붕의 범위하고 심해저 범위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전해볼 수가 없어요.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18번은 언뜻 보기엔 보조금 길게 나왔는데 이렇게 좀 당황할 수가 있는데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보조금 협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낸 것 같아요. 자, 1번은 그 수출 보조금이죠. 수출 보조금인데 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수출 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이잖아요. 또 이번에 국내 상품 사용 조건으로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거. 이게 뭐예요? 수입 대체 보조금이죠. 역시 뭡니까? 할 수 맞죠? 금지 보조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둘 다 조치 가능 보조금이에요. actionable subsidy인데, 이 조치 가능 보조금은 그 협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adverse trade effect. 부정적 교역 효과가 있는 보조금이거든요. 근데 adverse trade effect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협정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협정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 두 번째가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세 번째가 심각한 손상인데 이 심각한 손상 규정은 현재 종료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이 지금 adverse effect 중에서 산업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4번이 협정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조치 가능 보조금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두 가지입니다. 트랙 1, 이건 이제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트랙 2가 뭐예요? 상계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3번과 4번 둘 다 협의 요청 등 절차하고 상계 조치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은 지혜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트랙 1이죠. 트랙 1 맞는 겁니다. 4번은 쭉 가셔가지고 상계 조치만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틀린 겁니다. 트랙 1도 있는데 트랙 2만 돼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조치 가능 보조금 조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상계 조치만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건 보조금 협정의 기본 구조를 물어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본 겁니다. 자, 19번은 그 61년 협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뭐 제가 보기엔 B급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 2번, 이제 요거 2번 외교관이 사망 그랬잖아요. 사망. 이건 지금 61년 협약의 내용을 조금 많이 응용을 해서 낸 거예요. 근데 4번, 요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인데요. 외교관이 제3국이 일시적으로 체류하더라도 제3국은 그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체류 목적이 공적인 목적, 즉 통과 외교관이면 특권 면제를 가질 수도 있죠. 네, 사적인 목적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3국에서 이 장소적인 범위는요,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7구급을 통틀어서. 물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적인 것은 이제 약간 그 사이드 이슈거든요. 사이드 이슈인데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외교관계 협약은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다자조약 중에서. 그래서 자세히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 20번도 제가 A급이라고 이제 보통 A급이 4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A급은 이렇게 20번까지 4가지인데요. 자유권 이야기입니다. 자, 1번을 보면은 안보리가 침략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면 피점령 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자유권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논점이. 일단 안보리가 개입하더라도 군사적인 개입이어야만 자유권을 중단해야 됩니다. 경제제재로 개입하는 것은 군사적인 개입이 아니죠. 그러니까 헌장 제42조 조치나 또 실행에 따르면 다국적군 파견 결의가 있으면은 중단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경제 제재만 해가지고는 침략을 격퇴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자유권이 되고요. 두 번째는 피점령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면 이건 암드 어택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암드 어택이 계속되고 있으면 당연히 자유권을 발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결론이 뭐냐면 지속되고 있다면 자유권 행사를 계속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엔 좀 진보적인 논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엔 헌장에 대한 상당한 해석론을 좀 겸하고 있는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2번은 이제 니코라 케이스에서 병존성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고요. 3번도 니코라 케이스인데 기출만 많이 또 보셨던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무력 행사는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접적 무력 공격 내지는 간접적 침략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규모의 효과가 어느 정도 넘어서야 되고요. 근데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 병참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좀 규모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뭡니까? armed attack이 아닌 use of force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니카라과 케이스 이야기죠. 4번입니다. 집단 자위권은 무력 공격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제3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침국의 요청이죠. 니카라과 사건 피침국 요청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전이든 사후든 간에 독자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죠. 그래서 피침국 요청이라는 요건은 좀 뒤집어서 고민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걸 보지 않으시면 이게 뭐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문항 해설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좀 향후 7구급 대응 방향 제가 생각하는 거 4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 단거나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잘 하실 거니까. 첫 번째는 공부 범위를 넓게 하자. 예. 그래서 조약집, 판례집 너무 많아요. 많죠. 붙어야 되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조약집, 판례집. 예, 판례집은 뭐 조약집도 제게 있지만은 또 시중에 나와 있는 판례 공부도 좀 포괄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정제 교재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그 두 번째는 그 단권화를 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요점 정리만 주장창 보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요점 정리서는요, 기본서 학습이 됐다는 전제에서 빠르게 논점을 확인할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법은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이때 뭐 교수님 기본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수험서는 수험서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서용으로 나온 그 기본서 있죠. 뭐 제 것도 있고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점 정리서는 단권화용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빠르게 보시든지 또는 이제 최근 문제를 보면은 그냥 기본서 단권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읽으시면서 리걸 마인드를 좀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요점 정리서는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당연하지만 기출 플러스 알파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수험생들 만나면서 기출 문제를 몇 회독 하면 합격해요? 떨어집니다. 100회독 해도 떨어집니다. 왜? 기출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80점, 16개 미만이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열심히 보면은 75점 만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뭐냐? 뭐 조약이나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기출 플러스 알파예요. 지금 문제는요, 기출을 계속 넘어서고 있어요. 계속 넘어서고 있는데 기출에 머물러 있으면 필패입니다. 전 과목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다른 과목 모르겠는데 국제법은 그렇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같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많이 요새 느끼는 게 실제 사례 있죠. 그 우리가 유엔도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 사례, 실제에서 어떻게 되는가, 실제에서. 그죠? 국제관계 현실에서 이 법규가 어떻게 적용됐고 제기됐고, 예컨대 뭐 국가 승인의 사례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실제로 누구에 의해서 승인받았는지, 누가 북한을 어떻게 승인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교재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그 시중에 있는 교재를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저도 계속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드릴 생각이고, 그래서 사례, 특히 그 한국 관련 사례가 있죠. 그게 판례든 그냥 국제법 관련 사례든 간에 이런 것들을 숙지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7급까지는 4, 5, 6, 7, 8 한 5개월 남았죠. 그래서 그 지금 그 9급에 나온 방향들이 작년 7급 방향과 비슷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설을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